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은 권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31살 이기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얘기할 제시카법도 네. 그렇고 잠시 뒤에 얘기할 머그샷 공개 여부도 그렇고 사실 인권과 사회적 안전이 좀 충돌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를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 이를테면 이제 혐오 시설 문제가 네. 좀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조두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12월 달에 출소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이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 계약이 갱신돼야 돼가지고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뒤늦게 그 건물주가 알고서는 아니 왜 사실을 속이고서 내가 조두순이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위약금을 주고 뭐 계약 해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조두순뿐만이 아니죠.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죄가 밝혀져서 다른 건으로 또다시 구속기소가 되면서 그것이 지연됐지만 사실상 주거지, 갱생시설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이른바 수원발발이 박병화 같은 네. 경우에도 인근에 대학이 있었고요. 뭐 초등학교 그리고 여러 학교들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겠다. 아예 뭐 들어오는 통로를 막겠다. 네. 뭐 그리고 집주인도 내가 그 어머니랑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기 취소로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네, 거듭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화면이 지나갔는데 주민들이 매일 집 앞에서 집회를 그렇습니다. 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신년사에서 제시카법 언급했는데 그렇죠. 어떤 법입니까? 사실 제시카법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강간 살인 사건이 좀 도화선이 돼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이 제시카라는 9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강간을 당한 뒤에 아주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그 당시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40대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절규하듯이 내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웃에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이사 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 속에서 일단 아동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12살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25년형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재범이면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리고 GPS가 장착된 이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령을 정비를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학교, 공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일단 드나드는 장소로부터는 2,000피트 이게 우리로 환산을 하면 한 600m 정도가 되는데 네. 아예 그곳에서는 거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것이 바로 제시카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시카법의 핵심 바로 거주 제한, 주거지 제한인데 자, 우리나라 뭐 당장 미국과 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집도가 높은 만큼 이렇게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예,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에는 좀 먼 얘기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일단 인구 밀도에 있어서는 미국이랑 비교가 되지 않고요. 또 이 영토의 네. 어떤 그 넓이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주 촘촘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뭐 300m든 600m든 거주 제한을 하게 되면 어디서 살라는 소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범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냐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네. 그것이 오히려 갱생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그런 방향을 또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성범죄자를 모아둔다고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관련 기사를 좀 찾다 보니 미국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예 이런 범죄자를 모아놓은 마을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실 네. 이 부분도 특정 지역으로부터 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부터 뭐 이게 주마다 다르긴 한데요. 뭐 네. 300m, 600m 이렇게 아예 거주를 제한하다 보니까 네. 이 성범죄 재범이나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을 모아서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거의 이제 노숙 생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네. 이게
거주지를 제한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사회에 안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과정 이게 단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의 이게 방향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주를 제한한다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고 국내 사정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지 300m, 600m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곳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그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학교, 학원, 공원 빽빽하게 밀집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테두리, 가두리를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네. 보호 처분, 보호 갱생 시설을 좀 부활시키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견도 나옵니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기본권 침해, 이중 처벌의 문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 서구 유럽,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달지 환각에 의한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달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보안 처분을 내려서 이미 형기를 다 살고 나오더라도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 완충지대를 갖게끔 하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법무부가 지금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막바지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논의를 좀 본격화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좀 청취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해외 사례를 좀 연구할 필요도 있겠고요. 가장 간단하게 항상 어떤 성범죄 이렇게 공분을 사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네.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좀 결론을 내는 것이 양형 기준을 높이는 건데 그게 아동 성범죄든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그 이후 수감 생활이 끝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사회로 복귀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 지역 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이전의 행각들이 점차 네.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또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강변의 시신을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천 근처에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네. 바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릉 하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래서 강물에 흘려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사실 뭐 자백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백과는 다릅니다. 본인의 승용차 뒤에서 이 피해 여성의 유류품, 혈흔이 나왔기 때문에 추궁당하자 본인의 범행을 실토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이기영으로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시신이 또 발견되면 또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 그리고 어떤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에서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지난해가 됐죠. 12월에 알려지면서 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나서 뭐 시신을 포함해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기영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에 버렸다는 이 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공릉천을 그렇죠. 수색한 건 아니겠습니까? 공릉천은 네. 특히나 주변에 CCTV도 없고요. 예. 8월 달이면 비도 상당히 많이 내렸었습니다. 또 올겨울엔 상당히 추웠었기 때문에 네. 시신을 수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기영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피해자로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더 방점을 찍고 본인의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진술도 상당히 오염되거나 가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색도 새로운 기점을 맞이를 한 건데 지금 이기영이 그 전 여자친구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린 네. 채무 계약서가 또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살해 동기랑 연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까? 따져볼 수 있는 단초가 충분히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이기영의 범죄 패턴을 보면요.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많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합니다. 이게 과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돈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 있는 단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차용증, 뭔가 돈을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억 네. 5천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갚아야겠다는 그 변제 일자도 지금 구체적으로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채무 상환을 압박받거나 독촉받았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툼이 잇따라
살해에 이른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사실 열어놓고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초기가 알려졌을 때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또 그 해당 집은 전 연인의 집이었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지금 또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과거 이혼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전 부인이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한 또 범죄 피해 사실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경의 과거 행적을 좀 네. 파악하는 것도 이번 어떤 수사의 단서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기영이 통화를 한 수발신 내역이 있는 38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게 혹시 범죄의 또 피해자가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토한 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게 지난 8월 그리고 최근에 택시기사 살인은 12월 4개월 반의 간격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습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태연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 유가족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예.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이 프로필 사진을 막 주기적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습성들을 봤을 때 과연 다른 피해자는 없을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전 부인에게도 연락을 하고 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도 경찰이 계속해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연락 주고받은 지인에 대한 조사 90% 이상 마쳤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검거 당일에도 모르는 사람과 술을 또 먹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기영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혹은 이기영과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수사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다 나오거든요. 더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발각이 됐을 때 병원에서 잡혔거든요. 네. 그때 이 택시 기사 살인 사건에 어떤 몸싸움이 벌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손을 다친 건 아닌가로 추정이 예.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요. 예. 본인이 결제를 해주겠다. 내가 굉장히 돈이 많고 건물이 몇 채가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내 이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놔라. 굉장히 예. 과시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서 근데 그 또 동석했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폭행의 습성이 있다고도 보여주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수사의 범위를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들, 이 수사선상에서 드러나는 통화 내역을 거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여죄를 추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시작할 때 인권과 사회적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머그샷 관련 부분인데 사실 머그샷을 신상 공개를 하고 아까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앞으로 추가 범죄를 막기 네, 위한 조치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들어있는 바로 이 사진이 실물과 참 다르다 네. 이런 목격담이 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신상 공개할 때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근거가 명확하고 또 하나는 재범의 우려 등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받기 위해서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얼굴을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변호사님, 말을 끊어 죄송한데 네. 마침 저희가 지금 촬영한 화면에 자, 이기영의 모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과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과 저 사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 어떤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네. 원천 차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네. 이게 실제 모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신상털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떤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이라는 공분을 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복 입은 이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예. 현재와 동일성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겠느냐. 어떤 범죄를 다시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에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법적 보완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이걸 네. 강제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러다 보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인 겁니다. 여기에서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신분증 사진이란 건 좀 가장 잘 나온 모습이기도 하고요. 포토샵도 하잖아요, 포토샵 또. 같은 걸 예. 많이 하기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기영 같은 경우에도 뭐 공개된 결혼식 사진 내지는 본인이 SNS에 올렸던 일상의 사진들과 보면은 이게 과연 동일 인물인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이 범행 현장에서의 CCTV, 술자리에서의 잡힌 이런 영상 등을 보더라도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신상 공개의 목표에 부합하는 이 공개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이라는 것을 바로 체포해서 구금된 상태에서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침 내일 검찰 이송을 네. 앞두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다시 저렇게 얼굴을 보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범죄자의 경우 뭐 손이나 특히 옷이나 모자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든요. 요즘 네. 뭐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럼 이거를 경찰이 제지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그렇군요. 없는 거죠. 마스크를 본인은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시킨다거나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본인이 그러니까 머리가 긴 여성이다 보니까 머리로 본인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이 지명수배된 이런 수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한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어 지금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도 누리꾼들이 찾았던 그 과거 이기영의 사진들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겁니다. 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돈을 노렸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보십니까? 이게 돈이 목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양형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돼 있지만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살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강도살인은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기징역형을 장량 감경해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이게 어떤 범행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동기가 어떠한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남겨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경찰이 지금 일주일 정도 하천을 중심으로 수색을 네. 해온 상황이었다가 진술이 바뀌면서 이제 묻었다라고 강가에 묻었다라고 진술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색작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아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라는 표현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수사에서 중요할까요? 저는 시신을 빨리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기영이 내가 살해한 게 아니다. 압박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당히 공소유지나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피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른 여자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기영의 진술이 바뀌면서 경찰이 수색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속보가 있으면 또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